부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십시오. 처형장의 선산에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깊은 산속 외딴 초가집. 세상 물정 모르는 소년 하나가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날마다 말없이 찾아와 장작을 패고 우물물을 길어다 놓고 먹을 것까지 마련해주는 한 사내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사내는 소년 하나를 살리기 위해 제 목숨을 내놓고 맙니다. 도대체 두 사람은 어떤 사이였을까요? 밥마실 야담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 옛날 조선 땅의 하늘이 무너지는 변고가 일어났습니다. 선왕께서 갑작스레 승하하시고 그 뒤를 이어 보위에 오른 것은 겨우 15살의 어린 세자 이현이었지요. 허나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임금에게 왕좌란 너무도 무거운 자리였습니다. 조정은 이미 권세 높은 숙부의 소나귀에 들어가 있었고 충신들은 하나둘 숨통이 끊겨 나갔습니다. 그리고 보위에 오른 지 채 1년이 지나기도 전 이현은 대역죄인의 누명을 쓰고 말았습니다. 주상께서는 선왕의 뜻을 거스르고 종묘사직을 위태롭게 하셨으니 왕위를 물리시고 유배형에 처하심이 마땅하옵니다. 숙부가 심어놓은 대신들이 일제히 머리를 조아리며 외쳤습니다. 어린 왕은 그 자리에서 골룡포가 벗겨졌고 옥새는 숙부의 손으로 넘어갔지요. 이것이 과인의 죄란 말이냐. 이현은 울부짖었으나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신하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충성을 맹세하던 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고개를 돌렸고 궁녀들마저 패왕의 눈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이현은 한양에서 수백 리 떨어진 첩첩산중 유배지로 끌려갔습니다. 유배 행렬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임금을 모시던 가마 대신 낡은 수레가 주어졌고 호위 군사라고는 고작 2명이 전부였지요. 그마저도 이현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하기 위한 자들이었습니다. 열흘 넘게 험한 산길을 달려 당도한 곳은 인적조차 드문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유배지에 마련된 처소라는 것이 고작 허름한 초가 한 채. 문풍지는 찢겨 나갔고 지붕 틈새로는 하늘이 훤히 보였습니다. 전하, 아니 이제는 전하라 부르지 않아도 되겠구나. 감시 군사가 비웃음을 흘리며 이현을 초가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이 내 무덤이 될 것이야. 편히 지내거라. 돼 하고 침까지 뱉으며 군사들은 돌아갔습니다.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이현은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구중궁궐 깊은 곳에서 비단 이불을 덮고 잠들던 몸이었습니다. 수라상에는 진귀한 음식이 넘쳐났고 수많은 신하와 궁녀들이 말 한마디에 엎드려 절을 올렸지요. 그런데 지금은 찬바람 막을 장작 하나 없고 허기를 채울 밥 한 술 구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임금의 말로란 말인가. 이현은 이를 악물었으나 떨리는 입술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해 살아오면서 굶주림이란 것을 단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아이였습니다. 손에 물 한 번 묻혀본 적 없는 손으로 불을 피우려 했으나 나무는 눅눅하여 연기만 피어올랐지요. 콜록콜록 밤새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흘째 굶은 배는 쥐어짜듯 아팠고 온몸은 한기로 사시 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래도 산골 백성들은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저자가 패왕이라더라. 괜히 엮였다가 우리까지 역적으로 몰리면 어쩌려고. 마을 사람들은 초가 근처만 지나쳐도 발걸음을 재촉했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어린 패왕을 벌였습니다. 권력을 잃은 자에게 베풀 동정심 따위는 이 험한 세상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닷새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까무룩 잠이 들었던 이현은 이상한 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초가 바깥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한양에서 보낸 자객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지요. 숙부가 후환을 없애려 사람을 보냈구나. 이현은 숨을 죽이며 문틈으로 바깥을 살폈습니다. 달빛 아래 한 사내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험상궂은 덩치의 굵은 손마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내는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대신 마당 한쪽에서 묵묵히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도끼질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대체 저 자는 누구인가? 이현은 두려움과 의문에 사로잡힌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문을 열었을 때 이현의 눈앞에 놓인 것은 가지런히 쌓인 장작더미와 우물에서 길어온 물 한 동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이현이 잠에서 깨면 어김없이 마당에는 장작이 쌓여 있었고 물동이에는 맑은 우물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문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 감자와 고구마가 보자기에 쌓여 놓여 있었고 어떤 날은 산에서 캔 듯한 나물과 도토리묵이 나뭇잎에 담겨 있기도 했지요. 누가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현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그 정체를 밝히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흘째 되던 새벽 달빛 아래에서 그 사내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지요. 나이는 30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투박한 얼굴에 거친 손마디, 그리고 무겁게 가라앉은 눈빛. 산전수전 다 겪은 듯한 인상이었으나 어딘지 모르게 슬픔이 서린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이현은 용기를 내어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거기 누구냐 호통을 쳤으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깊숙이 허리를 숙여 저를 올렸지요. 내 이놈, 네가 누구기에 내 주변을 맴도느냐. 한양에서 보낸 자객이더냐. 이현의 물음에 사내는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객이 아니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밤마다 이곳을 서성이는 것이냐. 춥고 밤이 깊어 산짐승이 내려올까 염려되어 그럴 뿐이옵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사내는 물러났습니다. 이현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패왕을 걱정하는 자가 이 세상에 있단 말인가. 분명 수상한 자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사내는 찾아왔습니다. 마을 어귀 허름한 움막에 기거하며 매일같이 이현의 초가를 찾아왔지요.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밤이면 초가 바깥을 서성이며 잠도 자지 않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런 사내를 수상히 여겼습니다. 저자가 대체 누구래? 이름이 무진이라 하던데 어디서 흘러들어 온 건지 아무도 모른다더군. 필시 한양에서 내려온 감시꾼일게야. 때가 되면 패왕의 숨통을 끊을 자라니까. 흉흉한 소문이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무진이라 불리는 사내는 그런 소문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제 할 일만 했을 뿐이지요. 이현은 여전히 그를 경계했습니다. 저자가 내게 접근하는 데는 필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굶주림에 지친 몸으로 그를 쫓아낼 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무진이 가져다 주는 장작과 물, 그리고 소박한 먹을거리가 아니었으면 이현은 진작에 굶어 죽었거나 얼어 죽었을 터였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현은 며칠째 이어진 기침 끝에 몸져 누웠습니다. 유배지의 매서운 찬바람이 허약한 몸을 파고들었고 열이 올라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지요. 궁에서는 어이가 달려와 진맥을 하고 궁녀들이 밤새 간호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약 한 첩 구할 곳도 죽 한 그릇 얻어올 곳도 없었지요. 이현은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15 짧은 생, 이 초라한 초가에서 끝나는구나. 원통하고 서러웠으나 살려달라고 외칠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눈을 떠보니 문 앞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뚝배기에 담긴 것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초 달인물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따끈한 죽 한 그릇도 놓여 있었지요. 이현은 떨리는 손으로 죽을 집어들었습니다. 숟가락을 뜨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궁에서는 산의 진미를 먹어도 이토록 감격스럽지 않았는데 굶주린 배를 채우는 죽 한 그릇이 이리도 고마울 수 있단 말인가. 다음 날 이현은 처음으로 무진을 불러 세웠습니다. 어젯밤 약과 죽을 가져다 둔 자가 너였더냐? 무진은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어째서 그리하느냐? 나는 패왕이다. 모두가 벌인 죄인이란 말이다. 이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너만은 나를 돕는 것이냐? 대체 무엇을 바라고 이러는 것이냐? 무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이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대가 없이 베푸는 자가 어디 있단 말이냐? 이현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무진은 고개를 숙인 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소인은 그저 전하께서 편안하시기만을 바랄 뿐이옵니다. 전하. 그 호칭에 이현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폐위된 뒤로 아무도 그렇게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틈새로 밖을 내다보니 무진이 바깥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 속에서 꼿꼿이 서서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마치 궁을 지키던 호위무관 같았습니다. 이현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내의 손놀림이 어딘지 나직다는 느낌.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저런 사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현은 난생 처음으로 폐위된 뒤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이현은 더 이상 무진을 쫓아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의 존재가 은근히 기다려지기 시작했지요. 아침이면 문 앞에 놓인 따뜻한 음식을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고, 밤이면 창문 너머로 초가를 지키는 그의 그림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현은 무진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바람이 차구나. 무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지만 그날 저녁 문틈에는 새끼줄로 꼼꼼히 바람막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꿈자리가 사나웠다. 그러면 다음 날 아침에는 마음을 안정시킨다는 약초가 물에 우려나왔지요. 무진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은 누구보다 빠르게 이현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현은 점점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사내는 나를 너무 잘 안다. 마치 오래전부터 내 곁에 있었던 사람처럼.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현은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숙부가 칼을 들고 자신을 쫓아왔고 도망치던 끝에 벼랑에 몰려 떨어지는 꿈이었지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손발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현은 숨을 죽이며 문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무진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을 돌린 채 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지요. 마치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다 듣고도 모른 척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궁에서 악몽을 꾸면 궁녀들이 우르르 달려와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히 받아야 할 대접이라 여겼지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정한 배려란 호들갑이 아니라 이렇게 조용히 체면을 지켜주는 것임을. 무진은 이현이 진정될 때까지 문 앞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숨소리가 고르게 돌아오자 그제야 소리 없이 물러났지요. 다음 날 아침 이현은 처음으로 무진을 초가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들어오너라. 무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초가 안은 비좁고 허름했지만 무진은 마치 대전에 들어선 것처럼 공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젯밤 일은 묻지 않겠다. 이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 무엇이든 여쭈어 주십시오. 너는 어째서 내 습관을 그리 잘 아느냐? 무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이현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놀라 깨면 먼저 등을 돌려 체면을 지켜주고 내가 즐겨 마시던 약초의 종류까지 알고 있지 않느냐. 궁에서 가까이 하던 자들도 모르던 것을 내가 어찌 아는 것이냐. 무진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지요. 소인은 그저 살피다 보니 알게 되었을 뿐이옵니다. 거짓말이다. 이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살핀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분명 나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무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만 내뱉었습니다.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사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날 이후로 이현은 더 이상 무진의 정체를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지요. 무진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을 때 무진의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날이 좋으니 함께 마당에 나가 앉아보지 않겠느냐. 무진은 고개를 들어 이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믿기 어렵다는 빛이 서려 있었지요. 소인이 어찌 감히 전하와 함께 앉겠사옵니까? 내가 앉으라 하면 앉는 것이다. 이현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처음으로 나란히 마당 앞 돌에 걸터 앉았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내려앉고 산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이현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좌에 앉아 있을 때는 이토록 평화로운 순간이 없었다고. 수많은 신하에 둘러싸여 있어도 늘 외로웠는데 지금 이 초라한 초가에서 이 사내와 함께 있으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무진아. 예, 전하. 너는 어찌하여 나를 떠나지 않느냐? 무진은 먼 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소인에게는 전하 곁이 천하보다 귀하옵니다. 그 한마디에 이현은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현은 무진의 품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무진이 장작을 패다가 떨어뜨린 것이었지요. 낡고 해진 천조각이었는데 그 안에는 작은 나무 조각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현은 그것을 집어들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나무 조각에는 서툰 솜씨의 용 한 마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니, 용이라기보다는 뱀에 가까운 모양이었지요. 어린아이가 새긴 듯한 서툰 조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조각이 낯익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현은 한참을 그 조각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지요. 그때 무진이 황급히 달려와 그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은 소인의 것이옵니다. 송구하옵니다. 무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조각을 품에 넣는 손길이 마치 천하보다 귀한 보물을 다루는 것 같았지요. 이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토록 아끼는 물건이라면 분명 대단한 사연이 있을 터인데.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유배지의 산골에도 푸른 잎이 무성해지고 시냇물 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졌지요. 이현과 무진 사이에도 어느덧 말없이 통하는 정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이현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현이 시냇가에 나가 앉으면 멀찌감치 서서 주변을 살폈고 이현이 밤에 글을 읽으면 창문 밖에서 불빛을 지켜보았지요. 이현은 그런 무진이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무진아, 너는 가족이 없느냐? 어느 날 저녁 이현이 불쑥 물었습니다. 무진은 장작을 패던 손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없사옵니다. 부모도 형제도 어릴 적에 모두 여의었사옵니다. 소인에게는 아무도 없사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서린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이현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도 부모를 일찍 여의었기 때문이었지요. 선왕께서 돌아가신 뒤 이 세상에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산에도 똑같은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현의 물음에 무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지요. 전하를 지키는 것이 소인이 사는 이유이옵니다. 그날 밤 이현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진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전하를 지키는 것이 사는 이유라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왕좌에 있을 때 수많은 신하들이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목숨을 바쳐 전하를 모시겠나이다. 한 점 부끄럼 없이 충의를 다하겠나이다. 그러나 그 맹세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폐위되던 날 똑똑히 보았지요. 충성을 외치던 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숙부에게 머리를 조아렸고 목숨을 바치겠다던 자들이 앞다투어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진이라는 사내는 달랐습니다. 아무런 벼슬도 녹봉도 약속도 없이 패왕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현은 창문 너머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무진이 초가 앞 바위에 걸터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옆모습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지요. 이현은 문득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산에는 대체 무슨 사연을 품고 있는 것일까? 여름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일상은 평화로워졌습니다. 이현은 무진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천자문의 첫 구절이다. 하늘천, 따지. 무진은 투박한 손으로 서툴게 붓을 잡았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배우려는 눈빛만큼은 진지했지요. 이현은 그런 무진을 보며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허허, 내 글씨는 마치 지렁이가 기어간 것 같구나. 송구하옵니다. 전하. 송구할 것 없다. 처음부터 잘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현은 궁에서의 일들을 무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릴 적 선왕과 함께 거닐던 후원 이야기, 처음 화살을 쏘던 날의 이야기, 별을 보며 소원을 빌던 이야기. 무진은 말없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끔 이현이 슬픈 이야기를 할 때면 그의 눈빛이 함께 젖어드는 것이 보였지요. 이현은 그것이 이상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에 왜 저리도 마음 아파하는 것인지, 마치 자신의 일처럼 가슴 아파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진아, 예, 전하. 너는 참으로 이상한 사내로구나. 무진은 대답 대신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나날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한양에서 온 듯한 행색의 사내 서너시 주막에 자리를 잡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지요. 이 마을에 귀양 온 죄인이 있다며 어디에 사느냐? 그자를 돌보는 사내가 있다던데 생김새가 어떠하더냐?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이현의 초가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무진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안색이 굳어졌습니다. 전하, 당분간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냐? 수상한 자들이 마을에 들어왔다 하옵니다. 아무래도 한양에서 보낸 자들인 듯합니다. 이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설마 숙부가 자객을 보낸 것인가? 폐위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아예 숨통을 끊으려는 것인가? 무진은 이현을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소인이 전하를 지키겠사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전하께는 손끝 하나 닿지 못하게 하겠사옵니다. 그날 밤부터 무진은 초가 앞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눈은 매처럼 빛났지요. 이현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 사내는 정녕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작정인가? 아직 정체도 제대로 모르는 패왕을 위해 어째서 저리도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인가? 그로부터 며칠 뒤 더욱 불길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한양에서 밀사가 도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패왕 이현을 더는 살려두어선 안 된다는 밀명이 내려왔다더라. 영모의 불씨를 자르겠다며 군사를 보낸다는 소문도 있대. 마을 전체가 흉흉해졌습니다. 이현은 이제 더 이상 마을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괜히 패왕과 엮였다가 화를 입을까 두려워 모두가 그를 피했지요. 무진만이 여전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전하, 왜 그러느냐? 혹시 일이 잘못되면 소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와 주십시오. 뒷산에 숨을 곳을 마련해 두었사옵니다. 이현은 무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진아, 너는 어찌 그리도 목숨을 가벼이 여기느냐? 소인의 목숨은 아무 가치가 없사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사람의 목숨은 누구나 귀한 것이다. 무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의 목숨은 이미 오래전에 전하의 것이 되었사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미처 묻기도 전에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먹구름처럼 불길한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그날 밤 달이 구름에 가려져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이현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초가 문이 걷어차이며 무섭게 열렸습니다. 꼼짝 마라. 횃불을 든 사내들이 우르르 밀려 들어왔습니다. 검은 복면의 손에는 번뜩이는 칼을 들고 있었지요. 이현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구냐? 패왕 이현, 내 놈의 숨통을 끊으러 왔다. 선두의 선사내가 칼끝을 이현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주상전하의 명이시다. 역적의 씨를 남겨두어선 안 된다 하셨지. 주상전하라는 말에 이현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왕위를 빼앗고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목숨까지 빼앗으려는 것이었지요. 내가 무슨 역적이란 말이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이현은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자객들은 비웃음만 흘렸지요. 역적이 아니라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영모의 불씨라는 것을 모르느냐. 내가 살아있는 한 누군가는 너를 앞세워 반란을 꾀할 것이야. 칼이 번쩍 치켜들어졌습니다. 이현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것이 끝인가? 15살 짧은 생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는 것인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굳게 닫혀있던 뒷문이 박살나며 한 사내가 뛰어들었습니다. 무진이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객들 앞에 우뚝 섰습니다. 손에는 날카로운 낫이 들려 있었지요. 전하께 손대지 못한다. 무진이 이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자객들이 킬킬 웃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소문으로 듣던 그 충견이로구나. 농기구 하나 들고 우릴 막겠다고? 웃기는 놈이로군. 자객 하나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무진은 몸을 낮추어 피하며 낫으로 그의 팔을 후려쳤습니다. 크악! 자객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4명의 자객이 동시에 달려들었지요. 칼날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무진은 이현을 등 뒤에 감싼 채 필사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칼과 낫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러나 맨손에 가까운 농기구로 훈련받은 자객들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한 자객의 칼이 무진의 어깨를 깊이 베었습니다. 무진이 신음을 흘리며 비틀거렸습니다. 선홍빛 피가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지요. 그러나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현을 더 깊이 감싸 안으며 자객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전하께 손끝 하나 대고 싶으면 내 목을 먼저 베어라. 자객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아, 그리 죽고 싶다면 그리 해주지. 다시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무진은 이현을 밀치며 대신 칼을 맞았습니다. 옆구리가 깊이 찢겼습니다. 무진아, 이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무진은 피를 뿜으면서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서 뒤로 물러서십시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막을 테니 전하께서는 뒷문으로 피하십시오. 너를 두고 어떻게 도망치란 말이냐. 어서요, 무진이 소리쳤습니다. 그 절박한 외침에 이현은 눈물을 흘리며 뒷문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자객들은 이현을 쫓으려 했지만 무진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도 그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이 미친 놈, 자객이 화가 나서 칼을 내리쳤습니다. 무진은 낫으로 칼을 막았지만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도 놓지 않았습니다. 비켜라. 내가 목숨을 바쳐봤자 저놈은 어차피 죽는다. 그래도 막겠다. 내가 반드시 막을 것이다.
무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하께서는 살아 계셔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 계셔야 해. 그 모습에 자객들도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대체 저 사내와 패왕은 무슨 사이이기에 저토록 목숨을 내던지는 것인가? 바로 그때 멀리서 횃불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기다,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마을 사람 수십 명이 횃불과 농기구를 들고 몰려오고 있었지요. 자객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젠장, 후퇴다. 자객들은 황급히 몸을 돌려 달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쫓아갔지만 어둠 속으로 사라진 자들을 잡지는 못했지요. 무진아, 이현이 달려왔습니다. 무진은 피웅덩이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깨와 옆구리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지요. 무진아, 정신 차려라. 이현은 무진을 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손에 닿는 곳마다 피가 묻었습니다. 따뜻한 피가, 그 사내의 피가. 전하. 무진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사옵니까?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이 꼴이 되었는데도 내 걱정뿐이더냐. 이현의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무진은 피 묻은 입술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전하께서 무사하시니 소인은 괜찮사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피가 이렇게 나는데. 이현은 옷자락을 찢어 무진의 상처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이 떨려 제대로 되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무진을 옮겼습니다. 다행히 마을에 약초를 다루는 노인이 있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현은 한숨도 자지 않고 무진의 곁을 지켰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사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현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내를 잃으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내를 잃어서는 안 된다. 사흘 밤낮 무진은 생사의 기로에서 헤맸습니다. 열이 오르락내리락 했고 숨소리는 가늘어졌다가 다시 거칠어지기를 반복했지요. 이현은 단 한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직접 약을 다리고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고 밤새 그의 손을 잡고 있었지요. 제발 눈을 떠라. 이현은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궁에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간절히 빈 적이 없었습니다. 병이 나도 어이가 알아서 치료했고 걱정은 신하들의 몫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사내를 위해서는 손수약을 다리고 밤잠을 설치고 온 마음을 다해 쾌유를 빌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새벽녘이었습니다. 무진이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전하. 희미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이현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이현은 그 소리에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어찌 이제야 눈을 뜨느냐. 무진은 힘겹게 고개를 돌려 이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당황한 기색을 드러냈지요. 전하, 어찌 우시옵니까? 소인 때문에 우시면 아니 되옵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돼. 내가 죽을 뻔했는데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현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무진은 그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본 사람처럼. 며칠이 지나 무진은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아직 거동은 불편했지만 목숨은 건진 것이지요. 이현은 무진이 깨어있는 시간이면 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입을 열었습니다.
무진아. 예, 전하. 이제는 말해다오. 이현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어째서 목숨까지 바쳐가며 나를 지키는 것인지. 무진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상처난 몸을 일으켜 앉으려 했지만 이현이 만류했지요. 누워서 말해도 된다. 그냥 진실만 말해다오. 무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기억 못 하시겠지요. 무엇을 말이냐? 10년 전 일이옵니다. 무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때 소인은 궁 바깥전에서 허드레니를 맞던 미천한 하급 일꾼이었사옵니다. 무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풀어놓았습니다. 어느 날 소인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사옵니다. 한 내관이 잃어버린 물건을 소인이 훔쳤다는 누명이었지요. 이현은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인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사옵니다. 미천한 일꾼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사옵니까? 무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국 소인은 장사령에 처해졌사옵니다. 매질 40대를 맞으면 죽는다 하였지요. 30대쯤 맞았을 때 소인은 이미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사옵니다. 이현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흐릿한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지요.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던 분이 계셨사옵니다. 무진이 이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요. 어린 세자 저하께서 매질 소리에 걸음을 멈추시고는 물으셨사옵니다. 무슨 일이냐고. 이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관이 도둑을 벌하는 것이라 아뢰자 저하께서는 고개를 갸웃거리셨사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무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눈이 착하게 생겼는데 정말 도둑이 맞느냐고. 혹시 억울한 것은 아니냐고. 이현은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궁 안을 거닐다가 들었던 비명소리.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던 사내. 그리고 그 사내의 눈. 억울함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눈을 보며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뒤로 어찌 되었느냐? 이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하께서 명하셨사옵니다. 다시 조사해 보라고.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억울함이 없는지 확인하라고. 무진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덕분에 진범이 밝혀졌사옵니다. 물건을 훔친 것은 다른 일꾼이었고 소인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었지요. 그래서 내가 살았구나. 예, 전하. 전하의 한마디가 소인의 목숨을 살렸사옵니다. 무진은 이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전하께서는 그 일을 잊으셨겠지요. 소인같이 천한 것들 일까지 관여하시기엔 그 자리가 너무도 높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소인은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사옵니다. 무진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현이 며칠 전 보았던 그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용이 새겨진 작은 나무 조각.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옵니까? 이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전하께서 소인에게 주신 것이옵니다. 무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조사하라 명하신 뒤 전하께서는 품에서 이것을 꺼내셨사옵니다. 그리고는 수줍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지요. 무진이 눈물 속에서 웃었습니다. 내가 만든 것인데 잘못 만들었다. 용을 새기려 했는데 뱀같이 되었다. 그래도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현은 그제야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나무를 깎아 용을 만들려다 실패했던 기억. 그것을 누군가에게 주었던 흐릿한 기억이 소희는 그날 이후 맹세했사옵니다. 무진이 나무 조각을 가슴에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제 목숨은 이미 전하의 것이라고. 언젠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다고. 이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잊고 있었던 작은 선행 하나가 10년이 지난 지금 이토록 큰 충성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무진아, 예, 전하. 나를 사람으로 보아주어 고맙다. 이현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왕이 아닌 나를, 그냥 이현이라는 사람을 지켜주어서 고맙다. 무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울었습니다. 신분도, 나이도, 과거도 잊은 채 그저 서로의 진심 앞에서 눈물을 흘렸지요. 그러나 평온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자객들이 물러간 지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아 더 큰 화가 밀려왔지요. 한양에서 관군이 출동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영모의 불씨를 뿌리 뽑겠다며 군사 50여 명이 출발했다더라. 패왕을 잡아 처형할 작정이라더군.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는 자객 몇이 아니었습니다. 정규 관군이 오는 것이었지요. 이현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령 끝인가. 그때 무진이 아직 다 낫지 않은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전하, 소인에게 한 가지 방책이 있사옵니다. 방책이라니? 전하께서는 지금 당장 뒷산으로 피하십시오. 소인이 미리 마련해 두는 신처가 있사옵니다. 이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할 셈이냐? 소인은 이 초가에 남아 저하께서 계신 것처럼 시간을 끌겠사옵니다. 불을 밝히고 인기척을 내면 그들은 안에 사람이 있다 여길 것이옵니다. 이현은 펄쩍 뛰었습니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전하. 내가 잡히면 어찌 되겠느냐. 그들이 너를 죽일 것이 뻔하지 않겠느냐. 무진은 이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깊이 엎드렸지요. 전하, 소인의 마지막 청을 들어주십시오. 일어나라. 그런 말 하지 마라. 소인의 목숨은 10년 전 이미 전하의 것이 되었사옵니다. 그날 전하께서 살려주신 목숨이옵니다. 무진이 고개를 들어 이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 목숨을 이제 전하께 돌려드리려 하는 것이옵니다. 제발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이현도 울고 있었습니다. 내 목숨은 내 것이다. 내가 언제 그것을 달라 했느냐. 전하께서 달라 하지 않으셨어도 소인은 이미 바쳤사옵니다. 무진이 품에서 나무 조각을 꺼내 이현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십시오. 전하께서 소인에게 주신 것이니 이제 다시 전하께로 돌아가는 것이옵니다. 무진아, 제발 살아 계십시오. 무진이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전하께서 살아 계시면 소인의 목숨은 헛되지 않사옵니다. 결국 이현은 무진의 손에 이끌려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깊은 산속 바위 틈에 숨겨진 작은 굴이 있었지요. 무진이 오래전부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준비해 둔 은신처였습니다. 이곳에서 절대 나오지 마십시오. 사흘이 지나면 관군도 물러갈 것이옵니다. 무진아, 제발 같이 숨자. 너도 여기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현이 무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무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초가에 아무도 없으면 그들은 산을 샅샅이 뒤질 것이옵니다.
누군가 그곳에 있어야 전하께서 안전하옵니다. 그렇다고 내가 대신 잡힐 수는 없지 않느냐. 무지는 이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깊이 절을 올렸지요. 전하, 부디 오래오래 사십시오. 무지나 이현이 울부짖었지만 무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관군이 유배지에 도착했습니다. 횃불이 산골짜기를 환하게 밝혔고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지요. 선두에 선 것은 한양에서 파견된 무관이었습니다. 패왕 이현은 어디 있느냐? 당장 나와 항복하라. 초가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인기척도 분명히 느껴졌지요.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에 있는 것 다 안다. 나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 무관이 호통을 쳤습니다. 그래도 문은 열리지 않았지요. 안에서는 무진이 일부러 소리를 내며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기침 소리를 내고 물건을 옮기는 척했지요. 마치 도망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위장한 것입니다. 저놈이 도망치려 한다. 당장 문을 부숴라. 무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쾅 문이 박살나며 관군들이 우르르 밀려 들어왔습니다. 횃불이 어두운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지요.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뭐냐, 내 놈은 무관이 경악했습니다. 방 안에 있던 것은 젊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투박한 얼굴에 거친 손마디, 30 후반의 평범한 사내가 태연하게 앉아 있었지요. 내 놈은 누구냐? 패왕 이현은 어디 있느냐? 무관이 칼을 빼들며 소리쳤습니다. 무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이 초가를 지키는 종이옵니다. 이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사옵니다. 거짓말 마라. 패왕이 여기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글쎄요, 소인은 본 적이 없사옵니다만. 무지는 능청스럽게 시치미를 댔습니다. 무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놈이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구나. 당장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라. 관군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초가 주변은 물론이고 마을 전체와 인근 야산까지 뒤졌지요. 그러나 이현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무진이 마련한 은신처는 바위 틈 깊숙이 숨겨져 있었고 입구는 덤불로 완벽히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틀 밤낮을 수색했지만 허탕이었습니다. 무관은 이를 갈았지요. 필시 이놈이 패왕을 숨겨두었을 것이다. 이놈을 잡아다 고문하면 입을 열겠지. 결국 무지는 패왕 은닉죄로 포박되었습니다. 끌려가기 전 무지는 멀리 뒷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희미하게 보이는 산마루. 그곳 어딘가에 이현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무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람만 계시면 되었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지는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숙부는 패왕을 놓쳤다는 소식에 크게 노했지요. 무진이 대전 앞에 끌려왔습니다. 숙부가 옥좌에 앉아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놈이 패왕을 숨겼다는 자냐?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들어 숙부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의 숙부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두려움이라고는 전혀 없는 단호하고 의연한 눈빛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무지는 지옥 같은 고문을 받았습니다. 매질, 줄이틀기, 낙형, 온갖 잔혹한 형벌이 그의 몸을 지시겼지요. 그러나 무지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현은 어디 있느냐? 모르옵니다. 거짓말 마라. 내 놈이 숨긴 것이 틀림없다. 정녕 모르옵니다. 아무리 고문을 해도 무지는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피를 토하면서도
뼈가 부러지면서도 일식이 흐려지면서도 단 한 번도 이현의 행방을 발설하지 않았지요. 무지는 사흘 뒤 참수형에 처해지게 되었지요. 처형 전날 밤 무지는 차가운 옥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품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무 조각은 이현에게 돌려주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속에는 따뜻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10년 전 어린 세자가 건네주던 그 서툰 나무 조각의 온기, 그리고 그 아이가 수줍게 웃으며 했던 말.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무지는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억울하지 않사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하를 만난 것이, 전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소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었사옵니다. 그날 밤 무지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이 세상을 떠나겠지만 아무런 미련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이현이 살아있기만 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형장의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지는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끌려 나왔습니다. 온몸에는 고문의 흔적이 생생했지요. 피멍이 들고 살점이 떨어져 나간 자리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진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날이 드디어 왔다는 듯이. 형장에는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자가 패왕을 숨긴 자라더라. 목숨이 아깝지도 않은가 보군. 도대체 패왕과 무슨 사이이기에 저토록 입을 다무는 것일까?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무지는 귀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맑고 푸른 하늘. 어딘가에서 이현도 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살아서 무사히.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망나니가 큰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무관이 외쳤지요. 패왕은닉의 대죄를 지은 죄인 무진 참수형에 처한다. 군중이 술렁였습니다. 무진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늘을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지요. 전하, 부디 오래오래 사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소인은 다음 생에 태어나도 전하를 찾아가겠사옵니다. 그때는 좀 더 오래 곁에 있고 싶사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무진의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형장은 일순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요. 무진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편안히 잠든 사람처럼 평온하고 고요한 미소가. 구경꾼들 사이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웃고 있어. 죽는 순간에도 웃다니. 도대체 무엇이 저리도 좋단 말인가? 아무도 그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깊은 산속 바위 틈에서 이현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무진이 끌려간 뒤로 단 한숨도 자지 못했지요. 손에는 무진이 남기고 간 나무 조각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새겨진 용, 아니, 뱀에 가까운 용. 어릴 적 자신이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무진은 이것을 10년 동안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선물이라며. 이현은 그 조각을 가슴에 꼭 안고 울었습니다. 무진아, 무진아.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지만 대답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산속에는 바람 소리만 쓸쓸히 울려 퍼졌지요. 그날 오후
이현은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느낌.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공허함. 이현은 알았습니다. 무진이 떠났다는 것을. 세월이 흘렀습니다. 숙부의 폭정은 날로 심해졌고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지요. 결국 5년 뒤 숙부는 반란군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그가 핍박했던 신하들과 백성들이 힘을 합쳐 일어난 것이었지요. 숙부는 도망치다 붙잡혀 역적의 죄로 참수되었습니다. 자신이 무진에게 내렸던 것과 똑같은 형벌을. 하늘은 결국 인과응보를 내린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 즉위했습니다. 조정에서는 패왕 이현을 찾아 복위시키려 했지요. 그러나 이현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산소 근신처에도 유배지 마을에도 그 어디에도 그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패왕은 산속에서 굶어 죽었을 것이라고. 아니면 숙부가 보낸 또 다른 자객에게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고.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이현은 살아 있었습니다. 첩첩산중 깊은 곳, 작은 암자의 몸을 의탁하고 있었지요.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은 그는 더 이상 패왕이 아니었습니다. 속세의 이름도 신분도 버린 한 사람의 수행자였습니다. 스님, 오늘도 산 아래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함께 사는 어린 동자승이 말했습니다. 이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산마루가 보였지요. 그래, 첫눈이로구나. 이현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품에서 작은 나무 조각을 꺼내 바라보았지요. 세월이 흘러 닳고 닳았지만 서툰 용의 형상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먼 길을 다녀와야겠다. 어디를 가시려 하십니까? 오랜 벗을 만나러. 이현은 집신을 신고 암자를 나섰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걸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향했지요. 산자락 외진 곳에 이름 없는 무덤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진의 시신을 거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이현이었습니다. 형장에서 버려진 시신을 몰래 수습하여 자신만 아는 이곳에 묻어준 것이지요. 이현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품에서 술 한 병을 꺼내 잔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지요. 무진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올해도 첫눈이 왔구나. 바람이 불어 눈송이가 흩날렸습니다. 마치 무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내가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내가 보고 싶구나. 이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버렸을 때 너만은 내 곁에 있어 주었다. 왕이 아닌 나를 그냥 이현이라는 사람을 지켜주었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하얀 눈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아니, 갚을 수가 없구나. 내가 내게 준 것은 목숨보다 귀한 것이었으니까. 이현은 나무 조각을 꺼내 무덤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이것 기억하느냐? 내가 어릴 적 만들어준 것이다. 서툰 용이 새겨진 나무 조각. 내가 10년 동안 품에 지니고 다녔다며. 바보 같은 놈. 이현은 웃으며 울었습니다. 용을 만들려다 뱀이 되어버렸는데 그걸 보물처럼 간직하다니.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눈송이가 나무 조각 위에 소복이 쌓였지요. 무진아, 나는 이제 왕좌의 뜻이 없다. 새 임금이 자라고 있으니 나는 이대로 산속에서 살련다. 이현은 무덤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첫눈이 오는 날이면 너를 찾아오마.
죽는 날까지 찾아오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생에는 내가 너를 지켜주마. 이번 생에 내가 해준 것처럼 내가 너를 지켜주마. 이현은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내려 어깨를 덮어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마치 무진과 함께 있고 싶은 것처럼. 조금이라도 더 오래. 훗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산속 암자에 사는 스님이 매년 첫눈 오는 날이면 이름 없는 무덤을 찾아간다고.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술 한 잔을 올리며 하염없이 운다고. 저 스님과 무덤의 주인은 대체 무슨 사이였을까? 필시 깊은 인연이 있었겠지. 사람들은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을 노인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지요. 그 사내가 패왕을 사랑했다는 말이 있더라. 사랑이라니 무슨 뜻이오? 목숨으로 갚은 은혜 말이오. 세상은 왕을 버렸으나 끝내 한 사내만은 왕을 사람으로 사랑했다더군. 그렇습니다. 세상 모두가 이현을 패왕이라 손가락질하고 버렸을 때 무진만은 그를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왕좌가 아닌 그 사람 자체를 보았고 목숨을 바쳐 지켜낸 것이었지요.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깊은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이현은 그 뒤로도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암자에서 수행하며 매년 첫눈 오는 날이면 무진의 무덤을 찾았지요. 손에는 늘 그 나무 조각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 이현은 그 조각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무진아, 이제 간다. 희미하게 웃으며 마치 오랜 벗을 만나러 가는 사람처럼.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현의 얼굴에 그토록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고. 마치 누군가가 저 세상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옛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충성이란 벼슬이나 녹봉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향해 바치는 것이라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내는 것이라고. 무진은 미천한 일꾼에 불과했지만 그 누구보다 깊은 충성과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15살 어린 세자가 건넨 작은 선행 하나가 10년 뒤 목숨을 건 헌신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작은 선행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베푼 작은 친절이 언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려도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왕좌보다 귀한 행복이라는 것을.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